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기업 바로 중국의 헝다그룹입니다.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헝다그룹인데 결국 홍콩 법원에서 고등법원이죠. 청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청산은 이제 기업 그만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해외 채권단이 이 헝다가 발행한 채권을 과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홍콩 법원 같은 경우에는 청산 명령이 좀 내려지긴 했지만 홍콩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650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법원의 협조도 필요한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 법원이 홍콩에서 인정한 관제인, 그러니까 청산인을 인정한 사례는 신청 6건 중에서 현재 2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헝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현재 2,4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산들이 대부분 지방정부라든지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데, 금융기관도 은행뿐만 아니라 자산관리공사, 부동산 투자신탁, 자산투자신탁기금과 같이 아주 여러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시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대화도 없고요. 또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발벗고 나서지 않는 한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1,300여 개 아파트와 관련된 그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헝다가 이제 파산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임의적으로 들어와서 압류한 그 청약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헝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슬림화되고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 운행뿐만 아니라 창문이라든지 타일 같은 경우도 전혀 설치도 안 돼 있는데 사람이 거주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슬림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폐허가 되고 있군요. 예, 그래서 2011년 이후에 홍콩 법원이 헝다그룹 같은 그 본토의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해서 최소 3건에 대한 청산 명령을 내렸는데요. 예. 이제 헝다그룹보다도 규모도 작고요. 또 이해관계 수도 적지만 아직도 청산 절차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헝다 같은 경우에도 2, 3년 내에 이 청산 절차를 완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홍콩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릴 때는 지금 달러 채권 발행한 게 230억 달러인데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해외 채권자들이 과연 이 원금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홍콩 법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에 그 청산 절차를 실행을 할 때 딜로이트의 그 회계 분석을 언급을 하면서 청산될 경우에 채권 회수율은 3.4% 정도 될 것이라고 했고, 원금 100 중에 3.4%요. 예, 근데 이것을 회수라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그 휴전 회장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구책 마련도 실패해서 3%도 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비구엔처럼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 회사 같은 경우에도 경영인이 계속 건재하고 있고요. 또 화이트 리스트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 공급을 계속 받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의 15%밖에 회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부도난 회사하고 모든 게 지금 불법이 그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1달러 그 1%도 회수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홍콩에 있는 그 해외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헝다그룹의 2개 자회사죠. 헝다 그 물업 집단이라든지 헝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자산을 좀 압류할 예정으로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마저도 좀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제 헝다
우리나라 자산의 90%는 중국 본토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지금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자산 버블이 지금 터지면서 가격 하락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상업용 건물까지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현재 형다그룹과 관련되어서 하청 기업들도 지금 줄도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건설사라든지 그리고 다른 뭐 대출 채권 같은 경우 또 신탁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지금 공중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홍다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 본토에 있는 홍다그룹의 CEO가 교체가 되고 청산까지는 아무래도 하세월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홍다그룹과 같은 이런 입장에 처해진 중국 기업들이 유사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홍콩 법원이 이렇게 중국 홍다에 대해서 이 청산 명령을 내린 게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기존 그 작년까지는 부채 동결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으로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외국 투자가들 그리고 IMF가 이야기했듯이 시장 원칙대로 가는 거는 맞지만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판매 침체가 너무 지금 깊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업용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그 내수 소비가 줄면서 상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셧다운을 닫는 쪽이 지금 상당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그 부채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그 해외에서 중국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중국 은행에 단기 대출을 해주는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물에 대해서 신규 달러 대출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요. 예. 회사채 거래 금지가 나왔기 때문에 뭐 롤오버되는 그 회사채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은 연대 보증으로 지금 엮여져 있기 때문에 네. 건설업 그리고 건축자재, 가전뿐만 아니라 현재 재고 비율이 높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태양광 같은 그 회사뿐만 아니라 내구재, 일상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 때문에 이게 전 세계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중국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뚜렷하게 이걸 해결할 만한 방책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방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중국의 버블과 비슷한 그 버블이 터졌던 1990년대 일본 사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주택에 대한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한 3경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 자금의 GDP의 2배 정도 되는 예? 9천조 정도가 한꺼번에 소실이 돼버렸는데요. 네. 이걸 처리하는 동안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전 세계의 주요 그 버블이 터졌던 나라들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때 비정부, 비금융기관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은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나 스페인의 버블 붕괴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중국은 아직 숨겨져 있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거죠. 예. 특히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관련해서 비교해 봤을 경우에 버블이 2배 정도 지금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상당히 놀라서 무조건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지금 투매하다시피 하면서 유동성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미국 국채와 관련된 그 투자가 2011년부터 13년도에는 1조 3천억 달러 정도에 달했는데 지난 11월 달에는 7,820억 달러까지 사상 최대로 지금 떨어졌다는 거고요. 네. 어떤 국유 기업들이 해외 그 투자 자산들도 이제 회수하라는 명령이 좀 떨어졌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중국 재정부가 갖고 있는
국유자산관리공사를 재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부실채권을 처리하려고 봤더니 이마저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의 신달자산관리 그리고 중국 동방자산관리, 중국 장성자산관리공사를 모두 통폐합시켜가지고 CIC라고 하는 국부펀드를 통해서 자산을 그 한데 묶어서 부실채권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전 세계 그 투자 펀드들과 제휴를 해서 해외의 대출 채권들을 매각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그 중국에서 그 채권과 관련해서 15% 정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외 채권단들이 이를 그 수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ABS 기업 자산 증권화 상품을 만든다든지 CLO라고 하는 대출 채권 증권화 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통시장에서 유통시키기 위한 거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외에도 뭐 증시가 패닉에 빠졌을 경우에는 악순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매도 제한이라든지 기관들의 ETF 매수 독려뿐만 아니라 증한 기금을 좀 준비하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은행과 국유 기업들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를 주식 막교환 형태로 해서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이라든지 은행의 부실 채권, 담보대출 채권들을 정리하려고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실 채권을 상각시키는 게 아니라 부채 이전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면밀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만약 이런 그 불합리적인 거 그리고 이런 유동화 그 자산 절차가 삐그덕거렸을 경우에 현재 중국에 대한 신용 등급이 A+인데 이게 이제 A 등급으로 떨어진다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대출 상환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문제가 이 도미노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부채 폭탄부터 돌리게 하는 걸 이걸 신용 경색 위험으로 이어지고 이게 터지면 이제 그야말로 큰 금융 위기가 오는 건데 어쨌건 미중일 3개국은 적어도 이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중국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도 영향이 많을 텐데 일본 같은 경우도 30년 잃어버린 30년 동안 우리가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중국은 제가 보기엔 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은 29개월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뭐 주택 재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중국에서는 최소 5천만 채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 채당 3사람 정도가 살 수 있는 물량이 아직 투기 주택으로 그냥 재고로 지금 있기 때문에 5천만 채요? 예, 그러면은 1억 5천만 명이 들어간 물량이 지금 팔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공급 물량을 전부 그 막더라도 최소 60개월 정도 그러니까 5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2천만 채까지 이제 공사가 재개가 된다면은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의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요 수요층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30대 인구들입니다. 이 30대 인구가 2020년에는 2억 2천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 2035년도에는 1억 6천만 명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매년 신규 부동산과 관련된 물량을 3% 정도씩 계속 줄여내야 되는데 이것을 줄였을 경우에는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토지 매각 대금을 가지고 주요 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지방 정부 재정난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 난 이 광기에 대한 후유증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그림장 그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융대 평대와 관련된 숨겨진 부채들 문제가 계속이 불거지고 있고요. 또 기업 간 연대 보증 문제, 또 3,500만 대 차량을 생산할 정도로 공급 과잉됐던 이런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철강, 시멘트 그리고 또한 그 이런 일자리라든지 그
그 은행권의 유동성 압박이 상가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까지도 계속 파급되는 2차, 3차 쇼크가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5년에서 10년, 뭐 짧지 않은 기간인데 헝다 문제가 나오니까 국제시장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게 이제 원유 선물이에요. 원유 선물이 중국 우려 때문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느낀 게 지금 중동에 이제 홍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보통 중동 사태 벌어지면 유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헝다가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죠? 언제쯤 이 물가도 하락하고 주택 가격이 불안, 이 중국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상 외로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4개월 연속 50선 이하로 떨어졌고요. 또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성장 기업도 흑자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디플레이션 해소 과정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성장률은 5% 정도 제시를 하겠지만 실질 성장률은 이것보다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기업이 뭐 부동산 기업이 부도나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또 소비 유축은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이제 더 걱정해야 될 것은 중국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현재 부동산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제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제들이 덤핑으로 전 세계에 수출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 작년도에 2천만 톤 정도 우리나라가 1년에 생산하는 물량 정도 물량이 계속 덤핑으로 지금 공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요. 또 알루미늄, 시멘트뿐만 아니라 현재 선물 시장의 그 석유라든지 구리 가격까지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그리고 태양과 관련해서 과잉 생산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의 내구재뿐만 아니라 일상용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알리 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은 저도 놀랐는데 여기에서 파는 그 손톱깎이 그 종합 세트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 팔고 있고요. 2,000원이요? 네, 그리고 명품 지갑에 짝퉁으로 만드는 것도 2만 원이면 A급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산 전기 면도기도 그냥 쓸만한데요. 그것도 현재 10,000원에 팔고 있고요. 또 극세서 타월 같은 경우에도 저도 자주 등산하면서 쓰긴 하는데 국내산은 진짜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타월을 주는 그 행사들이 없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4,000원에 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몰리면서 국내 일상용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경영난을 호소할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가들의 돈들이 이제는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금 선물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또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투입된 자본들, 투자 자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중국에 대한 열풍이 불어서 중화게임이 열풍이 있었고, 근데 그 얘기 들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중국 주가 차트만 보면 거의 우하향하는 게 일색이었는데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게 이게 헝다그룹 사태가 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고 보는데 차트 보시면 이게 반등을 추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차트가 아니에요. 그죠? 중국 증시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컴머니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한 2조 한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조금 설레발 치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지금 현재 60% 하락하지 않았느냐. 또 홍콩 엣지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이 6.5배다. 그러니까 5년 평균 8.5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네. 문제는 2조 3천억 자금들이 어떤 자금이냐를 보면은 실제 그 해외에 투자됐던 국유 기업들 자산들이 다시
유통하면서 검은머리 중학개미들이 다시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수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네. 또한 그 해외 투자가들이 나오는 그 월가 자료들을 보면은 중국과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자금이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벌려왔던 정책 실기 4개를 전부 바로 잡아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네. 시진핑이 이야기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정책을 대전환한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뭐 총량 대출 규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제로 코로나라든지 락다운 정책들 같은 경우가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디프레션에 빠지면은 대규모 경기 자극 정책을 펴면서 소비를 자극시켜야 되는데 중국 정부는 이 이익이 고스란히 민간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이를 바꾸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당이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와라. 그게 이제 기업인들로 하여금 미래 불확실성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런 이데올리적인 접근 방식에 의한 경제 정책을 탈피하지 않는 한 들어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뭐 공매도 제한 조치, 증한 기금 정도 가지고는 엄발에 오줌 넣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주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올해 중국 증시의 가장 관건은 외국인들의 동향이고요. 외국인들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떤 대선 결과를 맞이하느냐.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하면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가 아젠다로 내세운 거 47개 중에 보면 중국과 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중국에 대한 공격은 정말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으로 좀 넘어가면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재임 시절에는 3번의 선거에서 패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공화당 경선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일단 부활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공화당 경선과 관련해서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4개 유죄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 형사 재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무려 91건과 관련된 기소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모두 인정받으면 100년 이상의 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경선을 중도 포기하면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하지는 않으려고 할 거고요. 대선과 관련해서는 아주 강경 발언을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3월 4일부터 공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4건 사건 중에서 가장 투자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 뭔가를 조사를 했더니 의회 습격 사건들을 미국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의회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편견이 나쁘게 나온다면은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이 38%지만 이게 순식간에 역전이 되면서 52대 48로 바이든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앞으로 이제 3월 4일 날이죠. 미국의 3월 5일이네. 미국의 슈퍼 화요일을 전후해서 공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의 초조함, 또 악화된 치안 문제, 또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마가의 정치 캠페인에 담아서 계속 강경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바이든과 관련해서는 이제 본선 경선에서 본격적으로 복수전을 겨룰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히 앓고 있고 또한 이민자들로 인해서 치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기득권층을 겨냥해서 복수를 하겠다 하니까 4천 명 정도에 되는 임명직 고위 공무원자들을 대량 해고시키겠다. 그리고 백인 저학년층,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너희들이 고통받는 건 중국산 싼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러니까요. 중국 때리기를 하겠다. 이런 좀 놀랄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 이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경선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2위가 니키 헤일리 후보인데 압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계속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이오에서 2위를 했던 그 디센티스 같은 경우에는 중도 사퇴를 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 자금이 지금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금들이 대부분 3인 헤일리에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헤일리 같은 경우에도 경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3월 5일 그 슈퍼 화요일까지 무려 11차례 정치 자금 행사가 있는데 이 자금 행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보다 더 많고요. 네. 또한 트럼프보다 더 많은 5천만 달러를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데 네. 고령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잦은 실수를 하고 있고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휘말려 있기 때문에 스텝이 한번 꼬인다면은 헤일리에게 희망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정치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공화당 후보와 관련해서는 거액의 그 광고비를 대주는 거액 후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한 바이든과 1대1 대결을 했을 경우에 헤일리 같은 경우에도 8%포인트 차로 압승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랬잖아요. 트럼프의 2%포인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헤일리의 그 절대적인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공화당, 민주당에 소속되지 않는 무당파층의 지지율이 거의 5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중도. 예, 그러니까 반 트럼프 성향에 있는 공화당원들, 네. 전문직, 고학력자다 보니까 정치 자금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거액 헌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 중에 49명이 있는데 이 중에 19명이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 리더가 민주당에 나왔을 경우에 민주당은 여성 표심이 많기 때문에 대선에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저학력층, 남성층 그리고 노동자 표가 많은 트럼프가 확실히 우세가 확실하지만 아무래도 대선이 끝까지 갔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트럼프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좀 많이 구설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타이밍에 두 후보가 화해할지 이것도 경선의 중요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니키 헤일리를 약간 트럼프의 대체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좀 배팅을 하고 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재선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당선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중국도 중국이지만 우리나라 걱정을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좀 걱정을 해야 될까요? 네, 11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그 변수가 트럼프의 건강 불안입니다. 네. 트럼프도 현재 77살 정도 되어 있고요. 네. 또 치명적인 그 스캔들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유명 인플루언서라든지 유명 가수죠.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만 2억 7천만 명이 달하고요. 남성의 58%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표심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에 최고 군수 통수권인 대통령을 교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건만 아니라면 트럼프가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하는 여론들이 우세한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관련된 사업을 재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전 세계가 군비 경쟁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세계 경기 침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 네. 또 중동 지역의 오일 쇼크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탈탄소와 관련된 투자를 엄청나게 집행을 해왔다는 점, 네. 또 미국이 이탈을 하고 중국, 인도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지금 공격을 해야지만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60%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 일본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무역 압박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요. 또한 중국의 국부 펀드인 CIC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는데 이것도 회수할 수도 있고 또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도 중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안 터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트럼프 당선에 대비한 비프렌 전략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트럼프 경제 공약 트럼프 노믹스 2.0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일괄적으로 수입 관세를 다 10%씩 매기겠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특히 지난번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니까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60% 관세 부과하겠다. 완전히 중국을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제조업하는 미국 쪽의 사업가들은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걸 경계한단 말이죠. 왜 이건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네, 아무래도 전 세계 수입품의 10% 정도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네. 그 수요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1.2% 미국은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도 좀 문제지만 연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홈 대표의 그 공동 창업자뿐만 아니라 링크인 그리고 유명한 월가의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그 정치 자금을 주지 않고 헤일리의 정치 자금 주는 것도 이 때문인데 더 큰 문제는 워싱턴 포스트가 27일자 기사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제 협상에 취약했던 중국 같은 경우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거고요. 또 패권 전쟁이 무역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 그리고 외교나 안보 그리고 서로 일정 문적 자본과 관련된 추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월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시장에서 매년 250억 달러 이상을 지금 꾸준히 벌고 있는데요. 중국이라는 현금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젖소죠. 캐시 카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됐을 경우 월가 또 미국 산업계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미국 안에서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국내에서도 진짜 비프렌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까지 몰리지 않아. 그게 전 세계적으로 트리플 약세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현재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시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트럼프의 어젠다가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급하게 돌아가는 중국과 미국의 상황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